62. 숫자만 들으면 조용할 것 같았지만 그 나이의 저녁은 의외로 시끄러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노을빛, 냉장고에 웅웅대는 소리조차 혼자 있는 집 안에선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처음엔 다짐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게 그 사람의 빈자리를 품에 안고 살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조용함이란 단어는 다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잔인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빌라 3층. 제 공간이자 제 시간만 흐르는 이 집은 낮이면 햇살이 잘 들어와 좋지만 밤이면 고요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이따금 복도 센서 등이 켜질 때면 창문을 열어봅니다. 혹시나 고양이라도 다녀갔을까? 누군가의 발자국이라도 남았을까? 그저 뭔가 살아있는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이고 거실 탁자엔 혼자 먹는 반찬 3가지가 놓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척도 해봤죠.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집안은 고요합니다. 어쩌다 들려오는 발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제 자신이 조금은 서글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 묵직한 박스를 옮기는 듯한 기척. 현관문을 살짝 열자 계단 위에서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손엔 택배 상자와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에 오늘 이사 들어온 윤재혁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며 말끝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말씨도 아니고 지방 사투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없는 묘하게 부드러운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위층 주인이에요. 이 시간에 고생 많으시네요. 그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낮에 사람 불러 정리하느라 짐 옮기는 건 혼자 하겠다고 했답니다. 소리나지 않게 하려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에게 저는 무슨 일 하시냐는 말도 나이는 어떻게 되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등에 난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그의 삶을 대변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 박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고 저도 그 순간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로 문을 나선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등이 하나 켜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내 마음을 덮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조금 느껴졌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 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 짧은 문장이 제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와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쓰게 됩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조용히 제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기마저 나가고 모든 게 멈춘 밤, 그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전이 된 그 밤 거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 사람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났고 젖은 머리칼 너머로 흐르는 물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부여잡은 채 조심스럽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 본능처럼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치신 것 같은데 얼음 좀 대드릴게요. 그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 하나를 켜두니 방 안은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그 불빛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이상하리만치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얼음을 건네자 그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민폐죠. 이런 시간에. 민폐는 더 늦은 시간에 생기는 거예요. 제 말에 둘 다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 순간 정전된 집안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불 하나를 덮고 거실 끝에 앉았고 저는 창가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보지도 않았고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고요함 속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작은 방의 초를 하나 더 밝혔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그러나 이불 아래 닿을 듯한 거리로 우리는 누웠고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제 손등을 감싸 쥐었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감정처럼 격렬하거나 서툴지 않았습니다. 욕망보다는 그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의 체온은 낯설지 않았고 그 온기는 오래 비워둔 공간을 천천히 채워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요히 서로를 품은 채로. 아침이 밝아오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 무렵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고 그 이불 끝에 놓인 손은 밤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조심스러운 동작 하나하나에 지난 밤의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따뜻한 물이 담긴 머그컵을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오늘 아침은 조금 쌀쌀하네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다녀간 자리엔 체온이 남아 있었고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주치는 일은 줄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어색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정전된 어둠 속에서 나눈 체온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숨결, 조심스럽던 손끝, 아무 말 없이 마주한 그 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음은 자꾸만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 끝에 닿았던 손끝, 아무 말 없이 공유했던 체온, 그리고 아침 햇살 사이에 스며든 그 사람의 눈빛.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이웃으로만 머물렀고 서로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스쳐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그가 2층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을 때면 괜히 창문 너머로 복도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무심히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기척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느 날 1층에 살던 세입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2층 윤 선생님, 계약 연장 안 하셨대요. 다음 달에 방 빼신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마르는 것 같았고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는 말,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마음 한편이 쓰려왔고 배신감인지 허무함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들려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 눈이 마주치면 무너질까봐. 밤이면 괜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날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시간을 자꾸 되새기고 있는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한켠을 내주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문 앞에 낯선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병원 약 봉투와 함께 짧은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 근처 병원 쪽으로 잠시 옮기려 합니다.
위층 창을 지날 때마다 늘 고개를 들어 올려볼 겁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약봉투엔 위내시경 예약증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엔 말 못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려던 게 아니라 아픈 걸 미안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제 맘대로 서운해하고 외면하려 했던 그날들이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복도 난간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계단은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일어났습니다. 단정히 머리를 빗지도 못한 채 슬리퍼를 끌고 그의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 새벽처럼. 그리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순간 우리의 거리는 더 이상 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은 것은 단지 손을 맞잡는 행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위로이자 나 여기 있다는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고 깊었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치료받으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서늘하게 남아있던 바람이 그제야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름의 끝자락이 지나는 오후, 빌라 관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여사님, 2층 윤 선생님 다시 들어오신대요. 계약 다시 하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이 흔들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식탁을 천천히 문지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말수도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건강이 돌았고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처럼 서로를 꼭 안지 않았지만 그 말이 품은 온기는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찌개 하나, 김치, 마른 반찬 몇 가지. 거창하지 않은 식탁이었지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다 은퇴한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혼자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최근 위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혼자 아프다는 게 정말 서럽더군요. 누가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고.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깨고 혼자 끙끙 앓다가 일어나는 것.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밤이 얼마나 긴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프지 마세요. 말을 꺼내자 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마움, 안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도 괜찮을까요?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예라는 말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2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3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마음엔 더 이상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관계라는 게 꼭 말로 정리되거나 이름을 붙여야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차분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계절이 서서히 가을로 기울어가면서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도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낙엽 냄새, 볕이 마른 이불에서 풍겨오는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지는 온기. 전에는 이 집안에 저만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 하나쯤은 마음속에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고 무언가를 재촉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기 전까지 기다려주었고 가끔은 기다린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그를 위해 조촐한 아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된장국, 김치 한 접시. 별거 아니었지만 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식탁 위의 그 밥상이 우리의 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밥을 차려준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지 저는 말없이 웃으며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조심스러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2층으로 내려갔고 그는 3층에 올라와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거창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은 지나고 이제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반가워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제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다시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그것이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이 우리가 지나온 시간만큼의 흔적이라는 것이 고마웠고 지금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선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사님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와 나누는 시간은 매일 조금씩 길어졌고 마음은 점점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 동네 골목길을 걷는 것뿐이었지만 그 짧은 걸음마다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볼 때마다 수종을 맞췄고 오래된 건물을 지나며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건요, 사람을 위한 그릇이에요. 튼튼한 건 기본이고 사람을 편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하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도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었던 걸까? 혹은 자신이 안겨있을 곳을 그리워했던 걸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깨보다 마음을 기대고 싶은 곳을 찾는 법이니까요. 그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다녀오는 날이면 제가 죽을 끓였고 그는 가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껍질째 파랗게 남은 감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좀 덜 익은 것 같아서 대신 천천히 두고 익히면 달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덜 익은 감. 그것은 우리 관계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익어가는 중.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반드시 달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함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기, 아내를 떠나보낸 날, 그리고
그 뒤로 찾아온 쓸쓸한 세월까지. 그는 말을 아꼈지만 필요한 순간엔 정확하게 감정을 꺼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보낸 뒤로는 누구와 오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말도 줄고 생각도 줄고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말이 많아지면 괜히 외로움이 들킬까봐 일부러 조용히 지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괜찮아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민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하게 제 안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없이도 이해받는 감정.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간절해지는 그것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몇 번이나 데웠고 저는 그가 가기 전까지 문득문득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에 다른 숨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줄 그전엔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 방을 하나씩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커튼 끝이 바람에 따라 흔들릴 때면 이 계절은 그 사람과 함께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올까봐 집안을 정리했고 점심즈음엔 그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호를 배운다는 건 마음이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자그마한 백일홍이 담긴 화분이었고 플라스틱 화분에는 손글씨로 조금씩 피워보기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다 죽일까봐 겁이 났는데 여사님은 잘 키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죠. 사람도 꽃도 저는 천천히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백일홍은 창가에 놓였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아주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사이의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는 무언가. 그와의 저녁 식사는 점점 잦아졌고 때로는 숟가락 소리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가끔은 말없이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주로 인문학 서적을 읽었고 책장에 책을 다시 꽂을 때마다 조심스러운 손끝이 보였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그리움의 구조라는 책인데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감정을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움의 구조 안에서 서로를 맞춰가는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그 사람의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걷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요즘엔 집이 덜 외롭네요. 그게 꼭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다녀간 기척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은 제 방이 덜 허전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 짧은 대화 속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함께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것이 지금의 우리였습니다. 그날 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래도록 백일홍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피지 않았지만 분명히 맺힌 꽃망울 하나. 저는 그 조그마한 생명이 우리 둘의 마음을 닮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윤재혁 씨.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 낯설었던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이름이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짧아지는 해 덕분에 저녁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해가 지고 어둑해지자 저는 부엌 조명을 켜고 작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지만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익숙한 노크 소리, 그리고 잠시 후 들려오는 낮고 조심스러운 인사. 여사님 오늘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문을 열자 그는 갈색 봉투에 조심스럽게 싸온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붕어빵 하나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젓가락 소리에 맞춰 국을 떠주고 김치를 건네며 짧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웃지도 않았고 많이 화내지도 않았죠. 근데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그의 기억 속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우실까봐.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만큼 믿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꺼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 부모님을 떠나보낸 날 함께했던 기쁨과 이별. 그 모든 시간이 이야기로 나올 때마다 우리 사이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잠시 머무를 곳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야 했던 말처럼 편안하게. 그럼 계속 머무르세요. 백일홍도 곧 필 것 같고 이 집도 계단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제법 추웠지만 집안은 따뜻했고 저는 그가 있는 거실의 기척에 안도하며 침대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저녁이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누군가가 곁에 있는 그런 저녁. 어느덧 백일홍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작고 수줍은 붉은 꽃잎이 햇살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저는 괜히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 송이 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피어나는 듯했죠.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도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병원 진료서와 예약 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다녀오세요. 다만 잘 돌아오셔야 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시 창가에 앉아 백일홍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와서 여사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힌 후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사라졌지만 그의 말은 여운처럼 집안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처럼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도 냉장고 소음이 울려 퍼져도 마음은 적막했습니다. 낮에는 백일홍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고 밤이면 그의 빈자리를 생각하며 이불을 곱게 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조심스럽고도 익숙한 노크 소리.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있었지만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맞잡았고 우리는 문 앞에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백일홍 앞에 작은 나무판을 꽂았습니다. 그 위엔 검은색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피워갈 시간. 저는 그 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셨던 그 말 이제 해주세요.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제가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기쁨이 이제야 흘러나오는 거였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2층 남자가 아니라 매일 저녁을 함께 먹고 내일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찍지 않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서류보다 더 분명했고 도장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하루의 끝마다 잘 자요라는 말이 오가고 아침마다 밤새 안녕했냐는 인사로 시작되는 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동작과 눈빛은 그 어느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그는 마당의 잔디를 살폈고 함께 장을 보러 나가 돌아오는 길에는 붕어빵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가 종종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건 참 묘한 일이에요. 어릴 땐 쉽게 주고 나이 들수록 어렵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사님 앞에선 그게 참 쉬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도 저도 다시는 마음을 쓰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을 닫고 살던 두 사람이 우연히 한 계단 사이에 살게 되었고 어느새 계단 대신 손을 내밀게 되었으니까요. 백일홍은 이제 만개에 있었습니다. 분홍색, 붉은색, 흰색이 섞여 창가를 환히 밝히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툴고 더뎠지만 결국은 활짝 피어나는 마음. 어느 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3층에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은은한 빛이 도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식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꺼내는 게 우습긴 한데요. 그냥 우리 사이에 의미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에 조심스레 반지를 끼웠고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던 사이가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이불 아래서 따뜻한 숨소리를 나누며 잠들었습니다. 지난날의 외로움도 후회도 아픔도 모두 그 이불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62이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그 속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사랑은 과연 나이의 문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마치 늦가을 피어나는 백일홍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피어납니다. 정전이 된 밤 침묵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온기. 손끝으로 전해지던 작은 위로. 그리고 그 온기를 놓지 않은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이 아닐까요? 황혼의 사랑방,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창가에도 언젠가 누군가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 발소리에 문을 열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아직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